스포츠 정신의학 심리학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거의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 이미 결과에 가 있는 거죠. 어떤 정신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하는 선수는 네. 가장 유연한. 유연. 예,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코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 인지적인 유연성, 이모셔널 플렉서빌리티, 감정적인 유연성. 제가 거의 20년 넘게 스포츠 정신의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어쨌든 당신들은 퀄리피케이션 돼서 이 프로 무대에 온 선수들이고 하기가 대부분은 거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보통 자기의 하던 대로가 아닌 자기 이외에 딴 사람을 여기 불러와서 자꾸 그거를 하려고 하니 예, 최근 들어서 기업에서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의뢰하는 것들이 좀 들어오고 네. 똑같이 회사에서도 어떻게 되느냐가 스포츠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관련된 게스트를 한번 모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2027년까지 국내 스포츠 산업 규모를 100조 이상의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청사진을 밝힌 바도 있는데,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의 게스트는요, 스포츠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국내 유수의 구단 프로팀의 스포츠 심리 주치의로 활동 중이신 한덕현 교수님을 오늘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현직 의과대학 교수시면서 네.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팀 닥터죠. 팀 닥터. 네, 네. 예. 어느 구단? 그 야구는 LG 트윈스에 있고요. 축구는 FC 서울에 있습니다. 네. 우승하셨네요. 네, 2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네? 통합 우승했습니다. 교수님 언제 맡으셨어요, 팀 닥터를? 저는 2010년에 정식으로 이제 팀 닥터 계약을 LG LG랑 트윈스에? 네, 했다가 19년, 20년에 KT 위즈 가서 우승시키고 다시 21년에 복귀해서 LG 트윈스 다시 우승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LG 하다가 딴 구단 가서 또 선수들 멘탈 관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잠시 이제 계약이 해지됐다가요. 2년 정도 KT 위즈 갔다가 다시 LG로 왔어요. 성적이 안 좋았나 보군요. 그때 LG에 이제 많은 풍랑이 이는 시기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10년부터 계속 어려웠다가 KT 가셔서 우승 바로 하신 거예요? 네, 2년째 했습니다. 네. 야, 그러고 이제 LG에서 잘못했구만. 한 교수님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냥 LG가 팀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네, 항상 가능성은 많은데 네. 그 성적이 안 나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팬들도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시고 그런 팀이어서 그런 팀 많아요. LG만 있는 게 아니라 롯데도 그렇고요. 한화는 거의 예? 보살입니다, 보살. 그렇죠. 네, 그런 팀일수록 사실은 저 같은 스포츠 심리 혹은 정신과 의사들이 네. 정말 필요로 하는 팀들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번에 LG 우승하고 나서 감회가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한 건 별로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하자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뒤에서 저희 스포츠 정신의학 가르치는 스승님이 하시는 게 스포츠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는 굉장히 괴롭다. 왜냐하면 그 팀의 팬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팬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팀이 우승하고 지고 뭐 이러한 거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안 써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포츠 심리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제가 사실은 겉으로 많이 기쁨에 대한 표현은 잘 못했어요. 자, 사실 뭐 스포츠 심리 혹은 스포츠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뷰 같은 거 하시면 대체로 뭐 징크스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네. 또 심리적 압박을 선수들 어떻게 극복?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삼포 TV는 좀 다릅니다. 그걸 네. 뛰어넘는 네. 조금 더 딥한 얘기를 오늘 한덕현 교수님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숫자를 0을 주셨어요. 네. 스포츠 정신의학과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0. 스포츠 원래 심리가 있고 스포츠 정신의학이 있는데 그 예. 기원을 따지면 예. 사실은 스포츠 심리는 운동선수들이 신체적으로 막 운동하는 거에 예.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어떻게 더 잘하게 만들지. 전문 용어로 스포츠 퍼포먼스 이넨스먼트라고 하는 수행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목표가 사실은 스포츠 심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심리가 가장 활발하게 인류한테 딱 와닿은 거는 1950년대입니다.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쟁 대신 이제 치러졌던 미국과 소련의 어떤 경쟁에서 전쟁 말고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서 선수들을 가장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그 요인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의 방편을 사실은 스포츠 심리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처음에는 뭐 이기고 금메달 따고 소위 말해서 나라에서 영웅으로 접대받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좋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난 뭐지? 나의 정체성은 과연 뭐지? 동독의 가장 그 유명한 수영 선수 중에 하나가 오토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기억나요. 그분이 5관왕인가 6관왕 수영 전 종목을 거의 남자 기록에 맞먹는 걸로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스테로이드 과잉으로 거의 인체적으로 완전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어떤 선수를 스포츠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떤 스포츠 심리도 하나의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인 아놀드 바이저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니스 ATP 키 랭킹 100위까지 드시는 엄청난 분이셨어요. 그 정도면 거의 프로의. 네, 그래서 수준인데? 그분은 원래 테니스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시려다가 갑자기 이분이 소아마비에 걸리시면서 운동을 못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할 게 없으니까 참 이야기가 그렇지만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미국에 있는 의대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스포츠 정신의학의 제일 모토는 선수를 선수답게 만드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실력만을 보여주게끔 하는 게 스포츠 정신의학의 모토가 된 거고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선수 이외의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에 대한 욕심을 없애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자유롭게 하시나요? 어떤 요번에 LG 트윈스 선수들 이 정신적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큰 스트레스도 있고 부담도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초창기 제가 그 스포츠 정신에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굉장한 오류를 이제 범했던 내용인데 제가 스포츠 정신의학 처음 시작할 때 선수들이 저한테 안 왔어요. 저를 만나면 뭔가 문제 있을 것 같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면 갑자기 또라이로 변해버린다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감독 코치님이 선수가 뭘 잘못하면 벌로 저를 만나라고 그랬었거든요. 어이구. 너 저 사람 만나서 반성하고 와 뭐 이랬었거든요. 너 한 교수님 보낸다.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 할 때 제 뒤통수를 한번 탁 때리는 선수가 몇 명 있었어요. 2군에서 계속 1군으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이 불안이나 막 이런 떨림 때문에 못 올라오는 선수가 있어서 제가 그 선수에 대해서 뭐 가정사 아니면 개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했죠, 일부러. 왜냐하면 스포츠 정신의학은 고결하게 선수를 있는 그대로 정체성을 살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불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하는데 이 선수가 다 좋아졌어요. 진짜 한 6개월 뒤에 1군으로 못 올라왔어요. 근데 2군에 있으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요. 이제 떨리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2군에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행복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제가 학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포츠 정신의학과 현실에 있는 스포츠 정신의학이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걸로 퍼포먼스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죠. 편안하게 2군에 있는 선수보다는 조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1군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프로 선수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프로이고 그렇게 하는 게 프로 선수인 거죠. 1군, 2군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 한 뭐 5, 60명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선수들 다 이렇게 관찰하거나 이렇게 면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팀을 맡으면 그 팀에 있는 선수들하고는 거의 다 이제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프로야구판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 됐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프로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의 근육량은 얼마고, 뭐 스피드는 얼마고, 파워는 얼마고, 부상 부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는 선수 개개인마다 프로필이 있거든요. 프로파일이 있는데 저희 이제 팀은 심리적인 그런 프로파일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전지훈련 같은데 이제 쫓아가면 네. 밤마다 이제 훈련 끝나고 나면 밤마다 이제 불러서 한 명씩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심리적 프로파일을 심리적 만드는, 컨디션이 지금 어느 수준이다. 네.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불안 수준은 다른 선수에 비해서 어떻고 그러니까 그런 개개인을 분석하게 되면 팀 전체가 분석이 되고 팀 전체가 다시 뭐 야구 같으면 뭐 투수, 포수, 야수 이렇게 나눠지고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포지션에 별로 또 특성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승률, 네. 팀의 퍼포먼스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측정이 됩니까? 선수들의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이 좋게 나오는 시즌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시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성적하고의 이 상관계수가 어때요? 근데 처음 제가 전지훈련 처음 따라가 한 3, 4년은 전지훈련장에 가면 모든 팀이 다 우승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요. 다들 가능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훈련 가서 투수들한테 너 올해 몇 승 할 거니? 그리고 물어보면 다 입승이야. 승수가 네. 경기 수보다 2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44경기의 승수를 다 더하면 280승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선수들 다 자기가 한다는 승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지훈련 따라가고 한 5년 6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이 팀이 이 선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놓고 보서는 어느 정도 가겠다라는 게 대충 이제 예측이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판정이 돼요? 어떤 징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러니까 팀 전력이나 신체적인 어떤 운동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미니멈, 제일 안 될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자기 최고의 하이에 있을 때를 얘기해 주는데 네. 근데 이 선수가 어떤 때 불안하고 어떤 때 우울해지고 어떤 때 짜증이 많아지고 막 힘들어질 때 그 상황들을 캐치해 놓고 보면 주전 10명의 지명타자까지 합해서 10명의 네. 백업 6명 정도를 놓고 볼 때 이 16명의 어떤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마인드가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 팀이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LG 트윈스 선수들 혹은 우리 한 교수님이 경험해봤던 모든 야구 선수 중에 네. 멘탈 완전 갑. 와, 이 선수는 뭐 네. 어떤 상황에서도 바위 같아. 네. 정말 강한 멘탈을 갖고 있다. 누가 딱 생각나세요? 멘탈이 바위처럼 단단하면 멘탈이 굉장히 약한 선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놓으면 부러지듯이요. 그러니까 멘탈이 정말 저는 사실은 멘탈의 말은 별로 안 쓰는데 네. 어떤 정신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하는 선수는 네. 가장 유연한. 유연. 예,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코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 인지적인 유연성, 이모셔널 플렉서빌리티, 감정적인 유연성, 소프트 플렉서빌리티, 생각의 유연성이 높은 선수가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차이를 느끼세요? 네. 네. 어떤 계기로 스포츠 팀 닥터가 되셨어요? 저는 운동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 그 운동도 잘했고요. 예.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하기야 의대 가셨으니까 공부도 잘하셨고. 근데 제가 의대 들어갈 때는 그렇게까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치듯이 잘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 되면 운동을 하려면 체격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 뭐 파워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공부해서 그냥 의대 들어가라는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제가 의대 들어가는 걸 정말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약속하시기를 의대만 들어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도 돼. 이제 이렇게 저랑 딜을 하셨죠. 협상을. 그래서 그럼 일단 의대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죠. 뭐 하셨어요? 아무거나.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의대 공부가 음. 사람이 할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진짜 가둬놓고 이런 뭐 닭장 같은 데다가 다 가둬놓고 계속 먹이고 알만 낳게 하잖아요. 거의 저는 그런 줄 알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위기였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해야 그걸 따라가요. 왜냐하면 뭐 2,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두꺼운 원서 10건씩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공부는 지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이제 이거를 적응을 하려니까 도저히 근데 또 들어가서 의대 들어가는데 의대 애들이 일반 애들보다 운동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의대 들어가니까 운동부가 5개인가 6개인가 있더라고요. 뭐 농구, 야구, 축구, 배구 뭐 해서 그거 다 들었죠. 그래서 다 들어가면서 맨날 이제 운동만 하고 이제 살고 지내고 했는데 공부는 안 하지 운동만 하지. 그러니까 뭐 얼굴은 새까맣지. 그리고 성적은 뭐 안 되니까 계속 뭐 의대에서는 적응 못 하지. 뭐 그렇게 이제 살고 지내는데 아버지가 이제 너무 한심하니까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툭 하나 뭘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비행기표인데 비행기표를 LA를 그냥 왜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그래서 어머니가 또 짐은 싸놓으시고. 아니, 뭐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LA 갔더니 누가 이렇게 나오더니 네. 그 LA UCLA 대학 어학연수 그쪽으로 가라고. 이거 연수 코스에 그냥 저를 집어넣으신 거죠. 강제로. 아니, 의대 다니고 있는데 방학 때요. 방학 때. 네. 그래서 갔는데 그 UCLA 대학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그때 LA 올림픽 그 코트가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테니스 코트가 뭐 기가 막혀져서 맨날 거기서 또 이제 테니스 치고 노는데 또 도서관이 또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이렇게 가서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 정신과 의사라서 정신과 의사셔서 정신과 저널을 이렇게 딱 봤는데 딱 펼쳤는데 거기에 스포츠 사이키아트리라는 딱 타이틀의 저널 그 쫙 이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 그 저널을 안 봤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정말 제가 제일 원하던 그런 학문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스포츠 사이키아트리라고 하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놀드 바이저, 이안 토플러에서 이게 친구 3명이서 스포츠 정신의학은 이런 학문이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고 이런 걸 모토로 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의대 졸업하고 무조건 정신과다 이거는. 이걸 전공해보자. 네, 이거는 전공이다. 무조건 정신과다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표로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야구팀도 맡고 계시고 축구팀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축구하고 야구 선수들의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좀 다른 운동이잖아요, 사실은. 축구는요. 그러니까 야구보다 축구가 훨씬 더 멀티태스킹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중 집중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축구장에 가서 보시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축구는 한 명이 움직이면 최소 4명이 한 명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네, 마치 이렇게 이 완전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 하나만 보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한 2-3명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요구가 되면서 그게 근데 생각하는 거가 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너무 많이 뛰어다니니까 막 산소 포화도도 엄청 막 내려가고 그렇겠죠. 있고 숨차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집중력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사실은 축구고요. 야구는 이 불안을 견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그건 이해가 돼요. 네. 9회 말 네. 2사 후에 네. 말로 찬스에 네. 4대2야. 네. 4대1이에요. 예를 들면. 네. 아니면 그거를 막아야 되는 릴리프, 그러니까 구원투수예요. 마무리. 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거보다 대기 타석에 있는 선수가 제일 떨립니다. 저 선수 살아나가면 내가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엘리트 선수와 비엘리트 선수의 차이는 엘리트 선수는 야 제발 살아나가라. 이거 내가 끝내야 된다. 내가 끝낸다. 수비할 때도 예. 마지막 타구가 나한테 와라.
이거 나한테 안 오면 내가 영웅이 안 되니까 네.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게 엘리트 선수고 음. 비엘리트 선수는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아, 야 나한테는 오지 마라. 묻어가고 싶다. 예, 차라리 딴 데로 가라. 어. 그러니까 마치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물론 축구도 게임이긴 하지만 예. 야 이게 내가 분명 오른쪽으로 찰 텐데 예. 저 골키퍼 왼쪽으로 가겠지? 예. 그럼 세게 안 차도 돼. 그냥 네. 툭 차도 돼.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갬블링 혹은 게임 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스페인전에서 네. 페널티킥으로 네. 했잖아요. 네. 아직도 그 선수 이름을 기억한다는 호아킴이라고. 네. 그때 그 선수가 실축을 한 다음에 네, 그 네. 표정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네. 그 선수는 어땠을까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 스포츠 정신의학 심리학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거의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순간에 이미 결과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호아킨 선수가 이제 다들 봤잖아요. 그 차기 전에 눈이 이제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동공이 흔들리면서 그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 보면 그 선수는 이 공을 어떻게 때려서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나는 어느 구석으로 이걸 찬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는 이미 그 과정 건너뛰고 결과에 가 있는 거죠. 반면에 네. 우리의 국가대표 수문장 이훈재 선수는 네. 그 표정을 보면 네. 제가 일로 찰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이 진짜 표정에 나타났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전에 2002년 월드컵 전에 없었던 히딩크 사단이 들어오면서 했던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석이 확률적인 거를 제시를 해주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허황된 망상을 심어준다 하더라도 선수로 하여금 그 과정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준 굉장히 네. 큰 어떤 저희 한국 축구의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꼭 스포츠 팀만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만 그럴까? 네. 어떤 회사, 네. 단체, 조직, 부서 여기도 사실 뭐 스포츠처럼 뭐 이렇게 무슨 시즌이 있어가지고 우승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쟁 같다고. 네.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대 레알 마드리드 팀을 얘기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 스승님하고 같이 막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2000년대 레알 마드리드가 별명이 지구방위대였어요. 11명 중에 네. 9명이 슈퍼 울트라급 선수였어요. 오. 근데 그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우에파컵이라든지 우승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못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못하냐면 메시가 있는 FC 바르셀로나한테 안 되죠. 네, 안 됐습니다. 근데 그 FC 바르셀로나에는 3명만 있었어요. 메시를 비롯한 나머지 3명만 슈퍼스타였고 나머지는 골고루 이제 분산이 돼 있는데 A 플러스 9명과 B 2명이 있는 11명의 팀과 A 플러스 3명, B 3명, C 3명, 뭐 B 1명 있는 팀이 네.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게 조직력이라든지 각자 자기가 A, B, C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회사에서도 모두 다 A를 갖다 놓으면 그 회사가 잘나지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가 퍼포먼스가 잘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A가 있고 어떤 때는 B가 있고 어떤 때는 C가 있고 그 유기적인 관계의 어떤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가 스포츠하고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에서 이제 기업 분석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의뢰하는 것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야구단, 축구단 분석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 회사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장, 그다음에 사장의 성격이 어떤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성격은 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밑에 있는 사원들의 성격은 정말 새로운 걸 좋아하고 막 새로운 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부장님의 성격은 하던 대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훌륭한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가져와도 이 부장님이 볼 때는 별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부장님과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계속 불만이 쌓여가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서로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석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거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돼야 직원들이 조금 한 50점 정도 만족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 많이 변하세요.
회사들도 그래요. 네. 회사들도 막 경력직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완전 탑 치는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안 되는 케이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소위 말해서 조직력이고 조직력은 그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조직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 결국은 그 조직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레알 마드리드 네. 그 예도 드셨는데 네. 거기도 뭐 9명의 선수들이 다 진짜 역대급 선수들 네. 그 직원의 소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팀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잘 못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 왜 그런 겁니까? 저희 스승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네. 그때 저희 스승님이 FC 바르셀로나에 계셨거든요. 닥터한 모티베이션이 진짜 중요하다 말씀. 모티베이션. 네. 네. C는 B로 가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 B는 A로 가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너무 강한 거고요. 네. A가 9명 있으면 모티베이션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조직력이나 어떤 결속력을 할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모티베이션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기야 2천만 불들끼리 모아놓으면 다른 팀 가는 모티베이션 정도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긁어 모으잖아요. 네. 중동 쪽에서. 호날두가 갔죠. 네, 그렇다면 이제 선수들이 가서 유럽 리그에 있을 때 모티베이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저희 스포츠 심리 쪽에 정신과에서 보는 중에 관심사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스타디 제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예. 교수님 인생에 절대 잊지 못할 숫자가 하나 있다는데 어떤 숫자죠? 162인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스포츠 정신의학을 하면서 스포츠 심리에 대한 이 크레이빙, 갈망이 너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퍼포먼스에 대한. 그래서 여기 프로팀을 맡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마침 이제 하버드 쪽에 있는 뇌과학 연구소로 제가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버드 쪽에서 스포츠 심리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제가 물론 영어도 잘 못했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의사고 스포츠 정신의학 쪽에서 접근을 하니까 스포츠 심리에 있는 분들이 그냥 스터디 정도만 하지 저를 이렇게 붙잡고 가르쳐 주고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너서클에 안 넣어주는군요. 네. 근데 이제 하도 제가 귀찮게 하고 뭐 회의 때마다 들어가고 뭐 컨퍼런스 때 가갖고 뒤에서 막 쭈그려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 불쌍했는지 저한테 이제 명함을 하나 이렇게 딱 주는데 이제 그 하버드 대학 건너편에 보스턴 대학이 있는데 보스턴 대학에 레오나르도 자이조스키라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심리사인데 의과대학 보스턴 대학 의과대학에 속해 있으니까 너 혹시 받아줄지도 모르니까 가봐라고 해서 딱 그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 그 사무실 주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셜만 로드 162번가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버드에서 6시에 이제 수업이 제 근무가 끝나면 뇌과학 연구소 근무가 끝나면 차를 타고 그 보스턴 대학 그 던킨 도너츠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교수님 나오기만 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퇴근하시는 거를. 근데 설마 현직 의사가? 네, 근데 왜냐면 저를 가르쳐 줄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에이, 얘기를 했으니까 대단하시네. 일단 만나라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 달 넘게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한 거죠. 네. 그래서 한 2달째 했는데 저쪽에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분 막 사진들 찾아보는데 저쪽에서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됐다. 그래서 막 해서 내가 너를 거의 한 2달 동안 해서 기다렸는데 나한테 딱 한 30분 시간을 줘라. 근데 그분을 찾아오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하버드에서 뇌과학 연구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 스포츠 심리 너한테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근데 나 가르쳐주면 스포츠 심리 쪽에서는 뇌 연구하는 학문이 없으니까 나는 뇌 연구하는 거 스포츠 심리에 심어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스포츠 심리를 가르쳐줘서 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여기 야간 수업 와서 들으라고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이제 대학원 수업을 거기서 다시 몰래 숨어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는 그냥 리서처. 네, 그때 가신 건데. 리서치 펠로우십 그러니까 임상 교수로 이제 가셨고. 네, 있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근거 없는 얘기긴 한데. 네, 네.
의사잖아요. 네, 네, 근데 평범한 의사들은 네, 심리사, 네, 이분들은 의사는 아니죠. 네, 네,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네, 그 전문성이 있고 네. 하기 힘든 직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저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사, 결정, 무슨 뭐 분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결정하는 게 조사하는 것보다 위에 있나? 아니면 뭐 분배하는 게 결정하는 것보다 위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다 패러럴하게 평형으로 동등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저 스승님한테 진짜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스승님 어디 계세요? 이제 은퇴하셨죠. 저희 스승님이 거의 이제 85 정도 되셨거든요. 네. 네. 야, 근데 스승님이라는 표현을 네. 최근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그건 예를 뭐 장인들 있잖아요. 네. 뭐 셰프라든가 네, 네. 뭐 아니면 막 무슨 그 손으로 막 하는 이런 분들이나 스승님 하지. 근데 그 정도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스턴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하키 구장이 있거든요. 네. 아이스 하키 구장. 예. 아이스 하키 구장에 가면 그 저희 스승님 이름이 달려 있는 방문이 이렇게 있어요. 예. 들어가면 그 아이스 하키장이 그대로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 보스턴 대학 아이스 하키 경기가 걸리니까 그때는 몇 시까지 와. 그럼 보통 저녁 7시쯤 열려요. 그 경기가. 예. 그러면 한 9시까지 경기를 쭉 보면서 저한테 농담을 던져. 야, 제가 저기 블럭하는데 쟤 무슨 마음을 했겠니? 그러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쭉 적었다가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선수 이렇게 오라 그래서 야, 너 아까 얘랑 싸울 때 닥터하니 네가 뭐 어그레션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맞냐? 뭐 그러면 아니 나 쇼맨십 하려고 일부러 때렸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 이제 산 공부였죠, 사실은. 그렇군요. 우리 국내 스포츠 정신 의학의 어떤 연조라든가 네.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에 비해서 초보 단계죠. 초보예요. 네, 초보 단계죠. 네. 스포츠 심리도 그렇고 스포츠 정신의학도 그렇고 초보 단계죠. 네. 메이저리그의 야구팀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교수님 같은 그 의사들 있어요? 제가 갔던 야구팀은 저는 그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그다음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있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는 심리사 하나, 정신과 의사 한 명 이렇게 있었고요. 네.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라커룸을 지나서 그런 코치 감독실이 있는데 코치 감독 수많은 그 분들 책상이 있고 또 책상 4개가 비어있는 게 딱 있는데 네. 닥터 누구 4명의 닥터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학과 닥터 하나, 정신과 의사 하나, 피부과 의사 하나, 정형외과 의사 하나 이렇게 4명의 닥터가 매일 거기 나와서 그 홈 경기가 있으면 거기 나와서 이제 경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거기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돼서 참 그런 건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LG 트윈스는 닥터가 어떻게 되세요? LG 트윈스도 그 팀 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저 같은 정신과 이렇게 2개 분야에서의 어떤 의사들이 거의 매 홈 경기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 네, 네. 하긴 아직 스포츠 경제랄까 할까요? 네.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네. 미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기껏해야 이제 100조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미국은 100조를 넘어서 뭐 거의 1경에 해당하는 금액을 쏟아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수와 조직 간의 어떤 긴장감, 네. 선수들끼리도 어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도 중요해 보이는데 네.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속한 구단, 네. 내가 속한 그 팀, 네. 그것과의 관계 설정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절대 상태 좋은 팀은 저를 안 부릅니다. 절대 상태 좋은 팀은 안 부르고요. 상태가 뭔가 깨져 나갔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예측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고 있을 때 이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여기에 더해져야 지금보다 팀이 나아지겠느냐 이래서 사실 이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실은 팀 안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건 분석입니다. 이 팀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혹은 스스로 느낄 때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제 1번입니다. 소위 말해서 타격 1위를 하는 선수와 2군에서 단 한 번도 1군으로 올라오지 못한 선수와의 어떤 실력 차이는 이미 그 친구가 드래프트를 통해서 프로로 왔다면 전 그 신체적인 혹은 기능적인 실력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차이를 그렇게 벌리는 거는 제가 거의 20년 넘게 스포츠 정신의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어쨌든 당신들은 퀄리피케이션 돼서 이 프로 무대에 온 선수들이고 하기야 대부분은 거기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경쟁률이 100대 1, 1000대 1 되는 경쟁률을 뚫고 그렇죠. 프로 선수로서 유니폼을 입었는데 당신이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데 보통 자기의 하던 대로가 아닌 자기 이외에 딴 사람을 여기 불러와서 자꾸 그거를 하려고 하니 예.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제 미치는 거죠, 진짜. 그리고 자꾸 그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올림픽에 나가서 제가 올림픽 선수들도 가끔 상담을 하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면담 끝날 때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금메달 따고 올게요 하고 오면 다시 일로 와.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마. 그냥 당신이 4년 동안 연습하고 4년 동안 그냥 하던 습관대로만 하고 와. 그런데 은메달이야. 그럼 은메달 걸고 와. 그런데 금메달이야. 그럼 금메달 걸고 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전엔 링에서 내려오지 마.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나 네. 뭐 저희 성장기에는 가서 죽어. 네. 오지 마. 네. 뭐 그런 분위기. 네. 근데 대부분 그 얘기를 안 들은 선수들이 다 금메달 따왔어요. 거기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경기한 사람들은 다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다라고 네. 하고 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선수의 은퇴 후가 별로 안 좋은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소진돼 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스포츠도 그렇고 네. 또 다른 일들도 사실 쭉 인생의 여정 네.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좀 단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뭐거나 저는 스포츠를 즐깁니다라고 얘기할 때 즐기는 게 뭐야 도대체 어떤 게 즐기는 거야 얘기할 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오해하는 게 막 승리에 이겨서 막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게 즐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건 즐기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희노애락이 있듯이 내가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연습 많이 했더니 좀 잘 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났어. 아 괴로워.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하는 그 극복하는 단계 이거 자체가 스포츠를 즐기는 거죠. 넘어서고 싶은 숫자로 18.44를 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죠? 야구장 투수에서 포수까지 거리가 18.43m. 그렇군요. 네. 근데 투수가 계속 볼볼볼볼 하고 있으면 이제 네. 투수 코치 혹은 감독님이 가시잖아요. 네. 그럼 가서 무슨 얘기할지 되게 궁금하시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야 스트라이크 던져. 야 잘 던져. 정신 차려. 네. 아 선수는 정신 차리고 싶죠. 스트라이크 던지고 싶죠. 볼을 지금 6개 더 연속 던졌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라는 말이 사실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투수 코치나 감독님이나 이렇게 부탁할 때 감독님 가셔서 스트라이크 던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야 왼손 타자니까 그냥 무릎 쪽으로만 던져.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걸 전 꼭 감독님이나 투수 코치님이 가서 해줘야 될까? 이 스포츠 특히 프로 스포츠 판에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면서 이 어떤 융합된 학문, 융합된 어떤 사회로서 이게 갈 때 진짜 국민들이 더 좋아하고 즐기는 스포츠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교수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원래 이제 스포츠 정신의학, 네. 정신과학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번에 또 LG 트윈스 우승했으니까 네. 우승 2번 하셨네요. 네. 그래서 모셨는데 사실 스포츠 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직, 네. 우리의 회사, 우리의 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에도 팀 닥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경영 경제인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야구팀을 가지고 계신 그 구단주님이나 사장님이 계시면 준비된 야구팀 단장이나 사장이 비야구인으로서 한 명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를 꼭 밝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단장을 하고 싶으세요? 사장도 좋고요. 머니볼인가요? 네. 그 영화를 저도 몇 네. 번을 봤는데 네. 처음에 엄청난 그 선수 출신 그 코치진들의 네. 네. 장벽에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네. 혹시 모르겠네요. 의사 출신 1호 저는 야구단 사장이 되실지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 평창 올림픽 과학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빙상연맹 과학훈련위원회에 대한 프로그램과 네. 그것들을 다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융합은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그 한화그룹에서도 이게 스폰을 하는데 회장님 이글스를 우승으로 이끌 교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해볼만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꿈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늘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감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이프 인 넘버스를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